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바로 미국 대통령 링컨이 남긴 아주 유명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말이겠지요. 오늘 만날 파워피플은 1%보다 99%의 절대 다수인 서민의 행복을 지향하며 행복한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실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진영의 파워피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앞에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제가 조금 전에 와보고 나서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바쁘시구나 하는 걸 새삼 또다시 느꼈는데요. 그러셨어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지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제가 많은 파워피플 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쭉 들었는데요. 사실은 여성 정치인, 더더군다나 현역에서 너무나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서영교 위원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오늘 기대에 부응해서 멋지게 내용성 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서영교 위원님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서민지향적인 정치인이다. 바로 이런 것인데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의 성함이 서영교지요. 근데 이 서영교 의원님의 이름을 둘러싸고 서민들의 영원한 달이다. 이렇게 또 닉네임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별칭은 어떻게 해서 붙여지신 것일까요? 서영교, 서민들의 영원한 달이 괜찮습니까? 저는 굉장히 지향하시는 바에 딱 맞는 별칭이 아닌가 싶은데요. 후배가 어느 날 찾아와서 제가 선배님 정치하시는데 혼자 뭘 도와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닉네임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갖고 왔더라고요.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너무 듣기 좋았어요. 제가 이제 그때 후보 시절인데 지하철에서 저희가 명함을 돌립니다. 우선 인지도를 높여야 하잖아요.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데 서영교입니다. 기호 2번 서영교입니다. 우선 2번과 서영교를 계속 인지시켜 드리죠. 그럼 이제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를 쫙 타고 내려가잖아요. 타고 내려갈 때 제가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한 번씩 돌아다 보셔요. 그러니까 서영교입니다. 그러면 명함 받고 그냥 내려가시고요. 서민들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입니다. 그러면 한 번 돌아보면서 씩 웃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색다르게 그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도 있었고요. 저는 제가 후보로 나왔을 때 제 현수막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현수막에 민주, 개혁, 혁신 멋있잖아요. 이렇게 세 단어를 딱 찍어서 현수막을 만들었는데 저희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영교, 저 현수막 빨리 떼어라. 왜요? 야, 저거 누가 잘 알겠냐? 그럼 뭐라고 붙일까? 그랬더니 중랑의 딸 어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서민의 힘. 그래서 저희 이 닉네임 현수막의 슬로건은 오빠가 만들어주셨어요. 중랑의 딸. 저는 중랑구거든요. 사람들은 중랑구 사람이 중랑구 일을 했으면 좋겠다. 중랑구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중랑구에는 이순재 의원이 와서 대발이 아빠로 유명세를 타시고 왔다가 한 번 하고 가셔요. 내가 정치하기는 안 맞는다. 그리고 또 이상수 의원도 계셨었고요. 그리고 또 유정현 의원이 있었어요. 그분도 아나운서 출신이죠. 이분도 아나운서잖아요. 이분도 한 번 하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는 우리 동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좀 달래주면 좋겠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랑의 딸, 서민의 힘 이렇게 하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저희 중랑구에서 45년째 살고 있거든요. 완전히 토박이죠. 저는 면목시장에서 40년 동안 옷가게 하신 어머님의 딸이에요. 저는 존재 기반 자체가 서민이에요.
그 닉네임을 후배가 만들어줬지만 지금도 가는 곳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 후배분이 굉장히 큰 부조를 하셨어요. 굉장히 큰 부조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일 큰 부조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이셨겠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서윤교 위원님께서 실제로 이제 이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도 되기 전에 정말로 본인께서 너무나 말씀해 주실 만한 스토리가 많으신 분이라는 걸 또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우리 서 의원님의 인생 스토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 의원님의 인생 스토리의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어머니의 이름으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어머님께서 중랑구에 위치한 면목시장에서 40년이 넘도록 옷가게를 하셨다고요. 그런 이 어머님으로부터의 사실은 지금 서 의원님이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서 의원님의 인생의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어머님의 이름이로라는 것은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을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희 어머님은 제 목소리는 크지요. 그리고 쫙 울립니다. 광하시죠, 아주? 저희 어머님은 목소리를 한번 내보신 적이 없는 천상 여자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목소리가 크시고, 그리고 오남 일녀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에게 크게 되라, 공부 많이 해라,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뭐 그런 얘기 부모님이 다 하시니까 제가 태어날 때 저에게 그런 운명이 주어졌다고 어머님 믿고 계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를 임신하셨을 때 어머님께서 그 스님이 지역의 노스님이 64년도니까 경북 상주거든요. 경북 상주 산골에서 노스님이 오셔서 그 시주를 하라 그러셔서 시주를 하셨더니 임신을 했냐. 그렇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아들이 나오면 세상을 호령할 것이고 딸이 나와도 최소 영부인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아이 뭐 시골 산골에서 그런 말을 들으시면 그냥 그대로 넘기시면 되는데 저희가 오남 일녀니까 아들만 딱 낳다가 딸을 하나 낳고 싶은 게 어머님 소원이셨어요. 근데 진짜 낳고 보니까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줄도 쳐놓고 이렇게 그 잔치처럼 하고 있는데 그 노스님이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제 이름을 지어주고 가시면서 이름을 널리 불리고 크게 키울 인물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얜 약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어떻게 낳은 딸인데 이 딸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강하게 키우고 결혼도 늦게 시키고 공부도 많이 하고 큰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키운 또는 어떻게 본 아들인데 이런 표현을 흔히 들었지만 어떻게 본 딸인데 라는 여기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본 딸인데 이 딸이 어떻게 본 딸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는 계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병을 알아요. 편성지증이 있으셨군요. 큰 병을 알아서 그때 이제 유행하는 감기인데 그 류마티스열이라고 요만한 열이 몸을 다 돌아다니다가 심장 판막에 꽂혀서 옆에 방에 있던 5학년짜리 남학생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 스님의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온 거죠. 얘가 똑같은 병으로 남자애는 목숨을 잃었으니 얘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를 살려내셔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100일 동안 학교를 결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 못해요. 근데 아프고 골골거리고 매번 기침을 하다가 피도 쏟고 5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이걸 살리는 방법은 어떻게든 이제 저를 살려내셨어요. 근데 이게 심장 판막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페니실린을 맞습니다. 페니실린 항생제를 맞아서 거기에 균이 들어오지 않게 그것을 고3 때까지 어머님이랑 하고 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생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 심장 판막이 재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죽을 고비가 또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 친구가 공부를 계속하고 정치를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딸이고 어떻게 목숨을 한 번 건졌는데 또 한 번의 고비가 더 왔는데 목숨을 살려야겠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생운동하는 동안도 한 번도
학생운동을 하지 말라든지 반성문을 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원하고 도와주시고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사실 심장판막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학생운동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병에 대한 약이 없었어요. 네. 나중에 이게 나빠지면 인공 판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장기가 튼튼해지면 판막이 튼튼해질 거라고 해서 보약을 지어다 주시면서 학생운동을 해도 그냥 지원해 주셨죠. 사실은 이 어머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키워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 자식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나라 흔히 어머님의 정서일 수 있지만 그게 앞으로 힘든 인생과 또는 고초가 있을지에 대해서 모르실 만한 분이 절대 아니셨을 텐데 오히려 딸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딸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정말 특별하신 분의 생각이셨네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치안본부에서 물고문도 당하고 감옥생활도 하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나와서 한 게 지역에서 무료 도서 대여실을 하고 아이들에게 책 읽히기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학자 아주머니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 한글, 한문, 영어, 노래 네.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대까지 보내놨으면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거나 아니면 시집을 잘 가가지고 출세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고요. 내 바로 옆에서 우리 딸이 좋은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항상 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런 의원님께서도 또 어머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린 또 기억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전에 총학생회장으로서 이제 회를 하던 중에 어머님이 한번 학교에 찾아오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총학생회장이어서 수배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치안본부 관계자들이 자수를 시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서대문 경찰서 사람들도 자수를 시키라고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저를 옥죄어 오는 거죠. 네. 총학생회장은 사실은 지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한테 자꾸 자수를 시키라고 하니까 내가 내 딸을 어떻게 자수시키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서영교가 학교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어머님이 가서 자수를 좀 시키라고 한 거예요. 네. 어머님이 가서 얘기해갖고 데리고 나오라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있으면 얘기를 하지. 왜냐면 자꾸 어머니를 괴롭히니까. 어머니가 옷가게를 하셨잖아요. 네. 옷가게에 이 사람들이 수십 명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저 집 딸이 누구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실 너무너무 괴로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몇 날 며칠을 그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저 집 딸이 빨갱이라는 동, 저 집 딸이 학생운동 주동자라는 동. 그때만 해도 그런 식의 너무 스트레스신데 그걸 그냥 다 대처하고 넘기신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학교에 오신 거예요. 네. 왔는데 설마 학생회실에 내가 있을까? 문을 딱 열고 갔는데 제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죠. 근데 눈앞이 깜깜해서 딱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밖에 치안본부가 와 있다. 네. 네가 여기서 움직이면 너는 잡혀간다. 그러니 넌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다 처리하마. 그래서 저를 보시고 저를 그 안에다 꽁꽁 숨겨두시고 나가서 서영교 없다. 내가 가서 봤더니 서영교 없다. 너네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슴이 쿵쾅쿵쾅 하신 거죠. 그러시겠다. 이 자들이 진짜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때 이제 학교 학생차장 뭐 교수님들이 어딜 들어오냐. 니들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학교는 큰일 난다. 네. 들어오지 못한다. 그럼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끌려가지도 않고 잡혀가지도 않고 어머님이 그때 한번 깜짝 놀라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쯤이셨을까요? 1986년도예요. 아, 그때만 해도 사실상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네, 학내에 막 군인들이 심지어 들어와서 있고 뭐 군홧발로 뭐 잔디밭에서 예. 뭐 공도 차고 이랬을 시절이었었죠. 그게 1984년까지 그랬고요. 84년부터는 이제 그들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막 들어와서 뭐 학생들 체포영장 없이 네. 이렇게 잡아가기도 하고 그럴 때였죠. 네. 이렇게 그 정의롭다? 저는 제가 우리 서 의원님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정의롭다. 그리고 또한 정말 서민적 정치를 지향하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항상 같이 떠오릅니다. 근데 본인이 이런 정치에 대한 느낌 또 방향, 의사를 가지고 계신 이런 정의를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인생의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그 사람들은 누구나 정의로워요. 다
다 정의로워요. 다 정의로운데 그 계기를 접하지 못했을 거고, 내가 불의와 정의가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 그러면 다 정의를 선택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쁜 몇 사람이 불의와 타협하고 아니면 불의를 저질러서 평범한 사람들 괴롭히는 거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시장 주변에서 살았잖아요. 네. 시장 주변에서 사는데 그 노점상 네. 할머니들의 노점을 들어엎는 그 공무원들을 보거나 네. 이 완장을 찬 사람들, 그리고 리아카를 들어엎고 끌고 네. 가는 사람들을 보거나, 그걸 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나중에 꼭 저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사실은 대학 들어가서는 이대 정예과잖아요. 네. 제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외교관이 되거나 기자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란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고 하여간 외교관과 기자가 되겠다. 그게 제 정예과 꿈이었고요. 네. 그런데 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날 엥 소리가 나면 선배 언니들이 그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그 군복 입은 자들한테 끌려나가고, 네. 밥 먹고 좀 외면하고 이렇게 잔디에 앉아서 있으려 그러면 또 군부독재 타도하자고 외치는 언니의 목소리와 함께 또 경찰들이 끌고 나가고,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에 걸려서 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못 살겠다 생각을 하고 학회에 가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의 그 근현대사부터 쭉 보고, 도대체 언니들은 왜 데모를 하는지도 보고,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도 보고 봤더니 광주가 있었던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독재 폭력 대통령이었구나 새삼 알게 됐고, 그 대통령의 입이 되어주는 기자는 할 수 없다. 그 대통령의 외교관이 되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기자와 외교관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러면 내가 최소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대학생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한은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총학생회장이 되어서는 나 이외에는 잡혀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운동을 했고 나와서 지역운동을 오랫동안 하는 동안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민주화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이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00년도에 36살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여의도에 나와서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배우고 전 정당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한편으로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일상에서의 현재 우리 서 의원님의 일상에서의 이야기도 사실은 많은 시청자분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일을 해보면 가장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되는 이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두 가지 병행이 참 어려운데요. 하물며 정말 인생을 올인해도 쉽지 않을 만한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삶과 또 현실에서의 내 가정과 또 아이의 엄마로서의 이 삶, 어떻게 병행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고3 때까지 페니실린을 맞아야 했고 고3까지 공부도 해야 됐잖아요. 네. 근데 고3 때도 또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고3 때까지 생활이 너무나 숨가팠어요. 그러셨네요. 숨가쁜 그 생활이 해방되는 게 대학이었어요. 네. 대학 가면 나이트클럽도 가야지, 미팅도 해야지, 꽈팅도 한번 해봐야지, 실컷 공원도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녀야지.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네. 1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명소리와 함께 끌려가는 언니들을 보면서 제 생활이 조금씩 바뀌었던 거고요.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을 통해서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 만난 남편분이 대학 1학년 때 만나셨어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에서 종로에 있는 코아준인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7년 연애를 하고 네. 어머님이 결혼을 일찍 하면 안 된다.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28에 결혼을 저희는 하게 됐고요. 첫사랑이셨나요 혹시?
뭐 또 다른 사랑이 있긴 한데 성공한 첫사랑이라고. 네, 대단하신데요. 네, 저에게 첫사랑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건 딸과 아들 둘을 낳은 겁니다. 딸과 아들 둘을 낳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를 낳으면 짠해서 네. 가슴이 여며지듯 아파서 아기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 어렵다. 네. 하나를 더 낳으니까 이 첫째가 둘째를 봐주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애간장 놓는 건 없더라. 둘이 같이 놀더라. 하나를 더 낳으면 셋이 같이 클 거다. 네.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몫을 갖고 태어난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사실 하나 낳는 친구들한테 둘, 셋 낳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은 학생운동대로 하고 연애는 연애대로 하고 애는 애대로 낳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애는 그럼 누가 키워주냐. 네. 세상 배운 겁니다. 또 한 여성의 희생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여성으로서 일도 하고 가정이 있구나. 또 한 여성은 바로 저희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큰일 하라고 저희 아이 둘 다 태어나자마자부터 키워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시니까 옷가게 쇼파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셨고요. 옷가게에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셨고요. 저는 제가 키워야 된다 그리고 어머님이 키워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큰 두 아이가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키워주셨죠. 그리고 저희는 친정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네. 사람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군요. 모시고 살기는요. 얹혀 살기를. 예, 저희는 얹혀 살기를 한 20년 얹혀 살았는데요. 제가 출마하기 직전에 저희 어머님이 분가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에 출마하는데 저희는 2011년에 분가했습니다. 1991년에 결혼하면서 같이 살기 시작해서 2011년에 정말 꼬박 20년을 채우고 예. 강산이 2번 변하는 기간 이후에 드디어 분가를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사실상 이제 분가를 하시면서 새로운 정말 2분 만에 즉 예. 남편분과 우리 서 의원님의 2분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기신 건데 예. 저는 우리 서 의원님의 남편이 과연 어떤 분이신데 저렇게 당차고 대차고 또 더더군다나 친정 부모님의 전폭적 지원을 한 몸에 받으신 분을 함께 살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미리 네. 그분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서영교 의원님의 남편분은 공익과 인권을 위해서 많이 또 함께 쓰시고 계신 장유식 변호사님이시죠. 네. 한번 장 변호사님께서 아내 서영교 의원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어떤 사람으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실 저희는 대학교 1학년 말미에 미팅을 통해서 만난 사이입니다. 그리고 학생운동도 하면서 물론 서로 다른 학교에서 다른 캠퍼스에서 했지만 학생운동의 고민도 같이 나눴고요. 한 7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고 지금 20년 넘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항상 서영교 의원은 엄마로서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고 또 이웃에 대한 서민에 대한 애정과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국회의원이 돼서 법사위에서 의정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엄마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들이라면 뭔가 좀 형식적인 논리에 갇혀서 공소시효 이거 폐지해도 돼? 이렇게 고민을 했겠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공소시효 폐지를 끝끝내 이뤄내는 걸 보고 그 에너지가 그 열정이 국회에서 참 잘 만났다, 물을 잘 만났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일정이 많아가지고 항상 바쁘고 할 텐데 건강하고 그 에너지를 충분히 쏟아붓기를 바라면서 언제든지 서민의 영원한 다리로서 의정활동을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파이팅! 지금 보신 장유식 변호사님께서 부인에게 담은 사실은 지금은
서영교 의원님이 아니라 내 부인, 내가 7년간 사랑해서 결혼한 내 부인에게 담는 영상 메시지였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우리 또 서영교 위원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는 없으시겠지요. 한번 이 영상 메시지에 대해서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회신 한번 해주시죠. 당신 메시지 정말 잘 봤어요. 우리가 만난 지 30년이 넘은 것 같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쁜 서영교 옆에서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언제나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은 새삼 더 느껴요. 인권 변호사로서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 변호사로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더 멋진 건 어쩜 아이들에게 그렇게 훌륭한 아빠인지 따뜻한 아빠인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빠 드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걸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욱더 고마운 것은 저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님 너무 잘 모셔주셨고 시아버님 시어머님께는 좋은 아들로 자랑스러운 아들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보다는 당신 장유식 변호사가 훨씬 정치권에서 영입 1순위인데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조금 미안하고요. 그래서 당신을 좀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게 항상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잘할게요.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내로 당신의 내조자로 그러면서도 또 대한민국 서민들의 지킴이로 대한민국 서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정치인으로 잘 크겠다고 당신하고 약속할게요. 고맙습니다. 장유식 씨. 지금의 이 인생의 이 순간은 사실 본인만의 인생이 아니신 상황이 되셨어요. 네. 특히나 국회의원, 즉 우리나라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의원이 우리나라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입법기관에 정말 내 혼자만의 생각과 몸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 서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입법활동을 해오신 법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무슨 법 하면 떠올릴 만한 법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너무 가슴 아프지만 바로 얼마 전에 소위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돼서 더 이상은 이 사건을 사건화할 수도 또 가해자가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미완의 영구 미제의 사건이 됐었던 바로 그 대구 황산 테러의 어린이 피해자인 태환이라는 우리 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비록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제 황산의 테러를 당해서 49일간 투병을 하다 목숨을 잃은 너무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사건이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수사 또 처벌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환이법을 드디어 이런 살인사건이라든지 정말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의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거나 없게 하는 그 법을 발의하셔서 얼마 전에 통과시킨 것의 가장 핵심 주역이란 말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 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또 현재 이 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꿈꾸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어머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분가시키고 20년 저희가 얹혀 살았는데 2011년에 분가하라 그러셔서 분가를 하고 저희 어머님이 몸이 파킨슨으로 굳어가셨어요. 굳어가시면서 괜찮으시군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정치시키려고 40년 기다렸다. 너는 아직도 망설이니? 서민의 딸이 국회의원 되는 걸 좀 보여줘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내가 그동안 너무나 어머님 말씀을 쉽게 넘겼구나. 어머님은 저렇게까지 나에게 강인함을 요구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출마를 해서 정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의원이 되실 생각은 아니셨었나 보죠? 그럼요. 예.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엄두가 나지도 않고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내가 어머님과 의리를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출마하고 국회의원이 됐죠. 제가 어느 날 TV를 보고 있었어요. 네. 추적 60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보고 있는데 태환이 어머니가 나온 거예요. 네. 태환이 어머니가 나와서
계속 울면서 우리 태환이가 경찰이 이야기했습니다. 태환이가 누가 그랬는지를 증언할 수 있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태환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태환이는 황산이 목에 흘러들어가서 목이 너무나 아픈데 태환이가 얘기했습니다. 엄마 봤다. 아는 사람이더라. 셋대 아저씨들이라. 셋대 아저씨들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증거불충분으로 증언도 하고 황산 테러를 당해서 죽어간 아기는 있는데 왜 15년이 지나는 동안 범인을 못 잡고 있는지 계속 울면서 나오는 그 장면을 보다가 제가 같이 울었어요. 울다가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나는 국회의원이야. 내가 저걸 도와줘야 되겠다. 사실 저한테 민원이라고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저에게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고마운 건 TV에 관계자들이 그것을 추적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보고 그나마 또 고마운 건 제가 그것에 같이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곧장 보좌진에게 카톡을 날렸습니다. 이 프로그램 한번 다시 팔로잉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도대체 저 아프고 힘든 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법사위잖아? 이렇게 하고 도와주게 됐어요. 네. 대구로 내려갔고 대구에서 재정 신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범인을 좀 찾아달라고. 아이는 황산 테러 당했고 죽었고 증언했고 그런데 왜 범인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증거 불충분이라며 범인을 기소하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문제예요. 더 찾지 못하고 더 집요하게 범인을 찾지 않는 어른들의 문제예요. 국가기관의 문제예요. 거기서 아기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이 엄마랑 아버지는 더 고통스럽게 하루도 잠을 못 자고 세상에 서명을 받고 이야기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를 갔고 대구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대구가 열심히 하더니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기각이 됐어요. 그때 처음 그 엄마를 만났죠. 태환이 엄마를. 직접 만나셨군요. 예, 태환이 엄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만나주는 것. 만났는데 너무너무 딱해서 그 책상 위에 있는 화분의 꽃 2개를 뽑아서 휴지로 싸서 드렸어요. 자기가 아이 잃고 매일 곳곳을 다녀봤지만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본다는 거예요. 뭔 대우예요. 내가 도와줄 뿐이고 꽃을 뽑아서 줬을 뿐인데 그 불쌍한 가족의 가슴 속에 응어리가 젖어 있는데 아무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도와주는 걸로 그 사람은 응어리가 풀리면 되니까. 태환이에게 그 꽃을 갖다 줬고 하루 종일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대구 고법에서 재정 신청이 기각이 됐어요. 이제 시간이 3일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대법원에다 항고를 한 겁니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3일 남기고.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이 나지 않고 중단되거든요. 네. 이제 방법이 없다. 범인을 잡아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하자. 그래서 올 초에 아까 그 국정감사 때는 9월이었고요. 올 초에 다시 법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살인범에게는 공소시효를 폐지해라. 그러면 이걸 폐지하려면 어느 누구도 내 말을 안 들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세계 곳곳에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 보좌진이 쫙 다 알아본 겁니다. 세계 사례를. 네. 그리고 대법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기각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법무부에 부탁했습니다. 우리 살인범에 대해서 공소시효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를 알아보니까 벌써 다른 나라엔 살인범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우리만 공소시효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 소년, 화성연쇄살인사건, 근원 목소리에 나오는 이형호 군 전부 다 공소시효 15년 15년이 지나고 범인이 나와도 우리는 그를 처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공소시효를 25년을 늘렸죠. 네. 그런데 이제 태환이 사건이 생기면서 또 공소시효가 15년이면 태환이는 25년도 아니에요. 그전 사건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다 공소시효를 서영교라고 하는 일개인이 폐지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음엔 언론인들도 기자회견을 해도 써주지도 않았습니다. 네. 태환이 엄마가 와서 막 울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기자회견, 2번 기자회견, 3번 기자회견 또 묻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리고 언론이 조금씩 써주고 태환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태환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도와줬고 언론도 도와주고 법원도 도와주고 그리고 법무부도 도와주고 그리고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도와주셨죠. 사실은 이 사건 내용도 너무나 정말 공포스럽고 공포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사건이지만 저는 이 사건을 떠올리면 더 가슴이 아픈 게 결국 그렇게 해서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폐지하는 이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바로 그 3일 전에 며칠 전에 정작 이 가장 중요한 이 태환이의 이 사건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 그 생각이 정말 물론 이제 태환이 같은 더 억울하고 더 끔찍한 앞으로 발생할 그런 사건의 피해자의 눈물을 닦는 것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크겠지만 그래도 정작 그 가족들의 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기에는 그 며칠 상관으로 끝나버린 공소시효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너무나 원통하죠. 너무나 속상하고 그런데 통과가 돼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태환이법이 통과돼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하는데 한편에서 더 가슴이 아플 태환이 엄마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태환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이제 통과될 상황이에요. 반대했던 의원들이 미안하다며 그 사이에 태환이법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니 너무 미안하다며 태환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도 태환이 엄마랑 통화를 한번 해봅시다. 태환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죠. 어떡하죠? 미안해서? 의원님 미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원님 제2의 태환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야죠.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울면 내가 어떻게 통과를 시켜요? 의원님 저 기쁩니다. 태환이는 해당되지 않지만 태환이 이야기로 태환이법이 만들어졌고 통과된다니 저 기쁩니다. 태환이도 이해할 겁니다. 의원님 통과시켜 주세요. 사실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한 법으로 태환이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태환이를 위해서도 아니고 태환이의 한을 풀자고 나쁜 놈은 처벌하자고 한 건데 태환이는 아무리 위해봤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고자고 한 건데 이게 어쩌면 나를 위한 법이었을까? 라고 했는데 태환이 엄마가 다 그 부담을 덜어주더라고요. 오늘 서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걸어오셨던 인생의 이야기 또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왜 내가 정치를 하고 내가 왜 의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가장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고 계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정치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운동을 했던 것은 외면을 하려고 해도 외면을 하는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끌려가는 언니들 그리고 광주 이야기를 듣고 나 혼자만 공부하면 뭐하나 그게 너무 괴로워서 제가 행복하자고 학생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내가 행복하자고 무료도서대여실 무학자 주부대학을 했던 것이고요. 제가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이 정치 내가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제일 아프고 힘든 사람들 빨리 대변해 주는 게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요즘 정치를 하면서 제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딸아들 키우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아,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행복하게 학교 다녀야 되겠구나. 왜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걸 저렇게 괴롭히지? 그리고 왜 애들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대학을 못 가는 형태를 만들어놨지? 왜 애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우습게 여기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최고다라고 만들어주는 세상. 학교에 다니면서 뛰고 놀고 행복하고 학교 공부만 열중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우리 청소년들은 저의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눈엔 청소년밖에 안 보여요. 때리는 아이가 있으면 그놈 못 때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고, 이들이 잘 돼야 세상이 잘 되니까요. 두 번째는 1%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잘 살면 나눠 먹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 제도가 1%의 재벌과 대기업이 잘 사니까 지네만 잘 살게 주머니에다가 모든 걸 챙겨 놓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빚이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고 가계 부채가 1,200조를 넘어선다 그래서 국가 부도 위기인데 대기업과 재벌이 쌓아놓은 자산 보유고가 800조를 육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1%만 풀어도 청년의 50개 일자리가 나온다는데, 그래서 저는 대기업을 살살 꼬시든 제도를 만들든 여러분이 열심히 해줘서 고맙소. 근데 여러분도 살으려면 여기서 일정 부분 내놔서 국민에게 일자리 만듭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이 돈을 많이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일을 해서 행복한 세상. 일하고 싶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면서 일도 하면서 가정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는 세상. 저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학교 때도 저는 혁명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양심에 편안하고자 학생운동을 한 것처럼 지금도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대기업도 더 잘 살고 세계에 나가서 경쟁력이 생기는, 네. 이런 서로를 윈윈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꿈이라서 이제 대학을 편안하게 잘 가는 제도 만드는 거, 대학에 가면 등록금에 시달리지 않게 대학 등록금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사회에선 일자리를 내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받게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 정도는 만들어야 기본이 아닐까. 독일의 메르켈이 요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이 경제 속에서. 네. 저는 그렇게 엄마의 리더십, 서민 출신, 동독 서민 출신 메르켈의 엄마의 리더십, 이거를 제가 목소리도 좀 더 크고 체격도 더 크지만 따뜻한 엄마의 리더십, 행복한 정치, 네. 이걸 해보고 싶어요. 사실 오늘 서 의원님이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저 또한 저희 아이가 셋입니다. 저는 이제는 저희 아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이 아이들을 행복해질 수 있는, 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지향점은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예전에는 저라면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 의원님께서 저와 같은 꿈과 같은 지향점을 보고 계신 것이라는 마음에 오늘 참 흡족하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면 잘했다는 칭찬을 하는걸요. 네. 열심히 뛰어서 개인적인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정치가 해볼 만한 좋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맡길 공간이 정치입니다. 정치를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인이 우리가 낸 세금 370조를 다시 잘 배분해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한다 지켜보면서 잘 가지고 와라 하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세금이 다 다른 데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잘한다 칭찬도 좀 해주시고 또 더 잘할 만한 사람에게, 품성이 따뜻한 사람에게 정치 맡겨놓으시면 이 정치가 아마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게 서 의원님을 소위 홍보해드리려고 했었던 그런 모임도 장도 아니었었지만
저조차도 정말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만한 분이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참 오늘 귀중한 좋은 시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 의원님께서 정말 이제 에필로그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제 한마디 해주시겠지만 정말 오늘과 같은 이 꿈과 그리고 본인이 걸어오신 이 길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실 분들이 계시다는 것 꼭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의원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서민의 영원한 달이 서영교입니다. 제가 태완이법을 만든 것처럼, 제가 피에타 3법을 만든 것처럼 저는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 서민들의 든든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